하이닉스 중국의 우시 공장이 중국 자본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요구를 하겠죠. 야, 너네 이거 옮길 거야? 우리 줘. 자기 돈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최첨단 공장을 중국에 넘긴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원인 분석 다 끝났잖아요. 그럼 해법은 간단해요, 사실은. 물가 꺾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물가가 많이 꺾여줘야 돼요. 옛날 주가로 돌아가려면 조금 꺾여서는 안 돼요. 옛날에 저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년 안에는 쉽지 않아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물가나 금리가 옛날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그때로 가면요, 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물가가 쉽게 꺾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가가 1%였다면 지금 미국 물가 8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4 정도 예상하거든요. 3, 4. 어쨌든 옛날보다 높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인플레가 꺾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회사 자체적으로. 언택트 때 성장했다가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선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이버 카카오가 왜 성장이 어렵냐면 더 성장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독점 상태잖아요. 카카오도 지금 독점, 네이버도 검색 독점.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지는 않잖아요.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내에서. 그럼 어디서 해야죠? 해외. 해외에서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해외에서 그래 돈 투자 많이 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네이버도 2조 들여서 막 미국에 당근마켓 인수하고. 근데 그게 성과 나오려면 1, 2년 또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해외 성과 근데 확인은 최소 1, 2년은 필요하다. 세 번째, 카카오가 신뢰 회복. 이건 카카오가 경영진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자회사 상장 안 해야 되고요. 자회사를 합병해야 돼요. 그냥 카카오에 합병시켜버려야 돼요. 그럼 가치가 일단 올라가요. 그럼 주가 많이 올라요.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카카오 그걸 할지 모르겠어요. 주주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합병해라. 합병하면 상장 안 해요. 몸을 합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럼 카카오가 어떻게 되겠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 다 쓰잖아요. 카카오 택시. 기업 가치 크겠죠. 이거를 카카오랑 붙여버려요. 그럼 카카오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얘를 따로 상장시켜요, 또. 어떻게 돼요? 또 빠지는 거죠. 왜 따로 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 옛날에 자회사가 있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 투자를 받아요, 외부에서. 야, 카카오 모빌리티 내가 돈 투자할게. 지분 투자 들어가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장하는 조건을 달아요. 그럼 상장하면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죠. 상장하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주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가치가 올라가죠, 상장하는 순간. 근데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 이게 상장을 하면 좋은 게 아니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카카오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는 카카오 모빌리티 주주가 아니잖아요. 카카오 주주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주주 입장에서 안 좋지만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한 사람들은 좋은 거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 안 된다. 합병을 하든가. 그리고 외부의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카카오는 좀 너무 내부에서만 이렇게 인재들을 키워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인사 구조를 보면 몇 달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인재 수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쇄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더 빠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빠졌는데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할 얘기를 꺼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죠. 뭐 얘기들이 몇 번씩. 근데 물적 분할 가능성 거의 없고요. 지금 물적 분할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물적 분할 물자만 생겨도 난리가 나요. 뭐 우리 LG화학 아시잖아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쉽게 물적 분할할 수는 없고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은 해요. 왜냐하면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 중에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파운드리 이제 TSMC랑 경쟁을 하죠. 이거 물적 분할해서 따로 떼내서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합쳐져 있으니까. 근데 누가 지금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마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삼성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인적 분할 얘기가 좀 나와요. 인적 분할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두 개로 쪼개요, 그냥. 그래서 주주가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적 분할은 뭐냐면 사업부 하나만 따로 떼내요, 회사로. 근데 주주가 이걸 못 가져가요. 내가 삼성전자 주주죠. 그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얘가 이렇게 가져가요. 100%. 그러니까 나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 회사 주식은 못 가져가요. 전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이고 그래서 얘 상장하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못 받죠. 근데 인적 분할은 이걸 쪼개는데 나는 둘 다 가져가요.
A, B 둘 다 비율대로. 그 인적 분할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불만은 없어요. 난 둘 다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 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인적 분할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반도체 사업을 분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됐잖아요. 부회장에서 지배 구조를 좀 공고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분율이 좀 되게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지분이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물산을 갖고 있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5% 지분으로. 그 삼성생명이 8% 갖고 있어요. 삼성화재도 갖고 있고 몇몇 회사가 나눠가지고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삼성물산을 갖고 있죠.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서 물산이 전자를 지배하면 돼요. 이렇게 구조가. 근데 물산도 전자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면 투자회사, 흔히 지주회사라 그러죠. 기업을 지배하는 그냥 지주회사, 사업을 하는 회사 말고 하나로 이걸 쪼개고 한쪽은 사업만 하는 회사. 뭐 반도체, 뭐 갤럭시 판매하고 요 회사로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럼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삼성전자 이 사업회사 있죠. 지분을 많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을 삼성 그 금융회사들이 삼성전자 제가 지분 갖고 있다 그랬죠. 받으면 돼요. 이쪽으로 받아요. 받으면 이거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삼성물산이 또 있어요. 물산은 이 투자회사 지분을 가져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냐면 물산이 있고요. 밑에 삼성전자 지주회사 있죠. 지주회사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금융회사한테 지분 받아가지고 사업회사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그리고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이재용 회장이 있죠.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물산이 삼성전자 지주회사,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삼성전자 사업회사 이렇게거든. 그럼 이재용 회장은 물산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0조 원 정도만 돈이 들면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배구조를 전환하면요 60조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60조가.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인적 분할 아니겠냐. 두 부류죠. D램하고 낸드가 있잖아요. D램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D램은 전 세계에서 3개 업체만 만들어요. 거의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개. 근데 여기서 3개만 만드는데 굳이 또 치킨 게임으로 해서 뭐 2개를 없앨 겁니까? 자기 혼자 다 만들 거예요? 치킨 게임 뭐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2대 딱 와가지고 누구 하나 죽는 거잖아요. 안 비키면 둘 다 죽는 거고 한 명 비키면 한 명은 이제 패하는 거죠. 그게 치킨 게임인데 그래서 누가 죽나 이거 보는 거잖아요. 치킨 게임 실제로 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래서 독일의 키몬다 파산했고 일본의 엘피다가 망했어요. 삼성이 실제로 했어요. 치킨 게임을. 승자가 지금 내가. 그래서 3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굳이 뭘 또 해요. 근데 왜 감산 안 하냐. 이렇게 업황 안 좋은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줄인다 그랬거든요. 생산을. 근데 삼성은 안 줄인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여태까지 인위적으로 감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요. 우린 감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원래. 그 이유로 꼽는 게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요. EUV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EUV가 뭐냐면은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우리 이 빛을 쏴서 그려요. 근데 기존 장비는요. 되게 두꺼워요. 펜으로 그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림이 두꺼우니까 그리다 보면은 반도체를 많이 만들 수는 없겠죠. 굵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EUV라는 장비는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 굵기가. 굉장히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같은 크기에서 반도체를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장비를 도입을 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생산을 해도 품질의 제품이 많이 안 나와요. 처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불량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아무리 해도요. 공급이 안 늘어나요. 불량품 버려야 되니까. D램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낸드입니다. 낸드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거 저장할 때 요새 뭐 아이폰도 1TB 나오더라고요. 저장 용량이. 낸드는 지금 6개 업체가 있어요. 아까 D램은 3개밖에 없죠. 근데 그 6개 업체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중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망가뜨려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진짜로 치킨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삼성이 대놓고 한다고 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낸드를 지금 추정을 해보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삼성이 계획대로 생산을 하잖아요. 삼성 원래 적자 낸 적이 없거든요, 별로. 그냥 독보적이에요, 원가 경쟁이. 이겁니다, 낸드도. 근데 이번에 적자 날 것 같아요. 삼성마저도. 자기가 적자 나는 거 감안하면서도 한다는 얘기는 치킨 게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낸드 쪽은.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요즘에 반도체 가격 급락하는데 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요새 계속 올라요. 지금 벌써 6만 원까지 왔어요. 5만 1천 원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뭐죠? 내년에 좋아질 걸 반영하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엔 재고가 좀 풀리면서, 왜냐하면 내년 2분기 정도에 인텔의 새로운 CPU가 나와요. 서버에 들어가는. 그게 나온다고 했는데 1년이 연기됐어요. 그게 나오면요, 서버 교체가 돼요. 서버들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 수요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말 계속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하겠어요, 제로 코로나? 좀 풀겠죠, 내년.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있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당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경제를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살 거고, 못 샀던 거 살 거 아니에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럼 반도체 수요가 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어떻게 했죠? 줄여요, 공급을. 그럼 무슨 일이죠? 공급은 주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수요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고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걸 보실 때 지금 보시면 절대 안 돼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6개월 후에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은 저는 충분히 찍었다. 다만 급격히는 못 올라가요. 아직은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진짜 6개월 후에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울퉁불퉁 한 번 올랐다가 한 번 또 쭉 빠졌다가 바닥 치고 또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패턴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는. 우리 그러잖아요, 이 삼형제면 중간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참 이제 약간 지금 낀 거예요. 삼성전자 여유가 있어요. 1등이고 원가도 절감도 잘해서 나는 감사 안 해도 난 먹고 살 수 있어. 돈도 많고 뭐 100조씩 있으니까. 근데 이제 2등인 둘째가 형님을 좀 따라잡고 싶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요, 하이닉스가 원래는 한 4등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거의 한 3등까지 올라갔어요. 10조 주고 샀어요, 인텔을. 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성과가 안 나요. 이걸 샀으면 추격을 해줘야 되는데 별 성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재고 좀 털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을 줄여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안 팔아요. 3등인 아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힘드니까 이제 물건 우리 좀 당분간 좀 적게 팔자.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만 바라본 거죠. 형님도 좀 감산 좀 해라 하겠지 이랬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냥 감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역시 형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구나.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괜히 기대했네. 근데 어쨌든 그 타격을 누가 받아요? 2, 3등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이닉스에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게, 미국이 중국의 지금 반도체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잖아요. 장비 수출도 못하게. 야, 너네 만들지 마, 이거거든요, 결론은. 미국 장비가 안 들어가면요, 중국도 반도체 만들기 힘들어요. 문제는 중국에 하이닉스 공장이 있어요. 그 하이닉스 공장이 전체 하이닉스 D램 100을 만약에 만든다. 그 중국 공장에서 50이 나와요. 너무 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저기 청주나 용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미국 반도체가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못 만들어요. 옛날 장비로 써야 돼요. 좋은 반도체 장비를 써가지고요, 계속 최신형의 D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제품만 만들어요. 그럼 도태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사정을 아니까 미국에서 1년은 유예해줄게. 1년 동안은 미국 장비 허용한다. 삼성 하이닉스 공장이나. 대신에 1년 후에는 모르겠다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엔 1년 동안 좀 기간을 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좀 빠져나가라라는 언지를 준 게 아닌가. 1년 안에 근데 그 공장 어떻게 옮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0%를 거기서 생산하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빌린 돈 많잖아요. 인텔 10조. 이것도 갚아야 되는데 중국 대체할 공장을 또 만들면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어야 되는데 짓는데 시간 걸려요. 어쩔 수 없이요, 중국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10% 줄여서 옮기는 거죠, 조금씩. 근데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인 게, 하이닉스 중국의 우시 공장이 중국 자본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요구를 하겠죠. 야, 너네 이거 옮길 거야? 우리 줘. 자기 돈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장비도 판매 못하는 와중에 하이닉스 같은 최첨단 공장을 중국에 넘긴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력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의 정치 때문에 머리가. 맞아요. 아니, 정확히 보셨어요. 정치가 경제를 이제 압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10년간은 세계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싼 데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분업들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낮았죠.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전쟁이 난 것도 있지만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 터졌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은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중국몽, 중국이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못 봐요. 어디 감히 미국한테 이제 대드냐 이거죠. 중국은 금융위기 때 봤거든요. 미국이 망해가는 걸. 미국이 망해갈 때 2008년도에 중국은 고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미국과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근데 미국은 알아요. 중국의 약한 고리가 반도체라는 거. 반도체가 있어야 자립을 해야 인공지능을 할 수 있고 무기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왜 중국에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냐면 반도체를 만들면요. 인공지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만약에 중국이 장악했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무기도 훨씬 앞설 수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기가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돈 엄청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은 차단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시작한 거죠. 중국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예요. 반도체 배제, 뭐 통신 장비 배제. 중국이란 나라는 저비용 국가잖아요. 어쨌든 중국 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비용은 다 올라가요. 비싼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동맹국끼리 하자. 대신에 그래서 미국이 해주는 게 뭐예요? 미국의 공장 지어. 대신에 보조금 줄게. 세금 깎아줄게. 이거잖아요. 당근으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미국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나.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되게 잘해야 되는 게 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중 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고 나서 현대차, 기아 주가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이제부터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7,500달러 보조금을 주거든요. 1,000만 원이죠. 현대차 지금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울산 공장에 수출하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멘붕 온 거예요. 근데 미국 공장이 2년 후에 완공이 돼요. 전기차 공장이.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보조금 못 받아요?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여기 촬영하는 날 오면서 제가 속보를 봤는데 정부에서 일단 액션을 취했어요. 의견서를 보냈어요, 미국에. 이 법안 때문에 약간 피해본다. 유예기간을 달라. 저는 그런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는 게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가예요. 자유무역 협정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똑같이 인정해줘야죠. 현대차가 지금 공장이 없으니까 만들잖아요. 조지아에. 미국 입장에 좋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럼 미국도 고마워야 될 상대인데 그거를 그냥 법안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왜 현대차 안 줘. 이게 아니라 2년 지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현대차도 보조금 달라는 거죠. 잘못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서를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입니다. 중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왕따로 가고 있어요. 이번 시진핑의 3년임 보고 다 충격받아가지고 점점 이제 중국하고는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중국이랑 시장은 너무 크지만 점점 탈중국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책적인 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뭔 생각하나 이걸 보셔야 돼요. 거기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수혜준지 피해준지를 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테크는 저는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니인사이드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서도 저는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지금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물가가 앞으로 오를 텐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 금리가 그러면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물가 꺾이면 뭔 일이 발생할까? 미국과 중국이 막 싸워요. 왜 싸우게 됐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미중 갈등은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쉽게. 되게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옛날에 처음에는 미중 무역 분쟁 터졌을 때 2018년도에 저러다 또 서로 화해하겠지. 뭐 서로한테 안 좋은데. 근데 지금도 이어지잖아요. 벌써 4년, 5년 되는데. 근데 앞으로 몇 년 안에 해결될까요? 한번 진짜 검색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거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어 놨죠. 더 힘들어요. 서로 이제 갈등 구조가 심해질 텐데. 근데 그런 큰 눈에서 바라보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할 때도 중국 리스크가 큰 게 딱 느껴지잖아요. 미국이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자기네로 끌어들여요. 그럼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들을 내가 공부를 하면은 기회가 탁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꼭 읽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글로벌 정치 관련해서 신문만큼 좋은 매체가 없어요. 다 정밀하게 분석해 주잖아요. 바이든의 생각, 시진핑의 생각 매일매일 읽으면서 이런 머니 인사이드 나와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저는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니 인사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